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제1위 제2 보는 성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제 읽어볼게요. 제 밑에 단이에요. 아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본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을 본다 하고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 본다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아나니 부처님께서 하렸다.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이나 등불의 빛으로 인하여 가지가지 모양을 보게 되면 이를 본다 하고 만약 이 세 가지 빛이 없으면 곧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안나는 만약 빛이 없을 때에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응당 어둠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반론이에요. 만약 어둠을 본다면 이는 다만 밝음이 없을 뿐이거든요. 이를 어찌 보는 수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빛이 없을 때는 못 본다 이러면 어둠도 보지 못해야 된다. 그죠? 안 그래요? 이 말 이해합니까? 빛이 없으면 못 본다 이러면은 어둠도 보지 못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깜깜한 걸 보지 않느냐. 그럼 깜깜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밝음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이 보는 성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보공이 없으면 못 보고, 그죠? 햇빛이 없으면 못 보고, 눈이 없으면 못 보고, 마음이 없으면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은 밝음이 있어 보고, 그러면 밝음이 없으면 못 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밝음이 없으면 깜깜한 것, 밝음이 없으면 못 본다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둠을 보는 건 뭐냐 얘기죠. 어둠을 보는 거. 그러면 어둠을 본다고 한다면은 밝을 때도 보고 어둠도 보고 이 보는 것은 밝거나 어둡거나 아무 관계없이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본다 하는 것 성품은 이 조건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어떤 조건이 가해져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눈이 망가진 장님도 본다고 얘기했죠. 장님. 그래서 이게 이 보는 성품은 안 바뀐다.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굉장한 이야기냐. 자, 조금 더 보고 그 이야기를 드리죠. 아나나 만약 어두울 때 밝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밝을 때 어둠을 보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밝고 어둠의 두 가지 모형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밝을 때에 어둠을 보죠. 그늘진 부분도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둠을 보지 못한다고 말은 틀렸고 또 이 밝고 어두운 두 가지 모양 다 보지 못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현상, 밝음도 보고 어둠 보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빼앗음이 있을지언정, 근데 밝음과 어둠이 서로 빼앗음이 있을지언정 너 보는 성품은 그 가운데서 잠시도 없지 않았으니, 잠시 없지 않다면 덜 있으니 말이죠. 이와 같다면 두 가지 현상을 모두 본다고 해야지 어찌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냐. 두 가지 현상 다 본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자, 146페이지. 그러므로 아나나 내가 지금 밝은 것을 볼 때에도 겨는 밝음에서 온 것이 아니오. 그쵸? 우리 본다 하는 밝음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은 밝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어두운 것을 볼 때도 겨는 어둠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어두운 걸 본다고 하면은 어둡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둠에서 온 게 아니다. 또 허공을 볼 때도 이 보는 것은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니고 허공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어요. 막힌 것을 볼 때도 이 보는 것은 막힌 것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 막힘이 있으면 막힘을 보고, 깜깜한 호응이 없으면 호응 없음을 보고, 깜깜함이 있으면 깜깜을 보고, 밝음이 밝음을 보고, 이 보는 건 걸림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명암 공색의 이 네 가지 이치를 통해서 너는 응당 보는 것을 볼 때에 그 견은 시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견하는 거는 이제 비견도 있죠. 옳은 견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밝음을 보고 어두움을 보고 호응을 보고 막힌 걸 본다고 한다면 그 견은 어때요? 예. 이 그는 옳은 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자 밝음을 통해서 본다, 그죠? 여기서 깜깜을 통해서 본다, 허공을 통해서 본다, 막힌 걸 통해서 본다 하면 이 본다 하는 건 뭡니까? 이 제대로 좀 보면 맞아요? 우리 본래 견은 어때요? 예? 밝든 어둡든 관계없이 보죠. 비어있든 막히든 본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밝음을 영향을 받아서 보고 어둠을 영향을 받아서 보고 그죠? 복음을 영향을 받아서 보고 막힌 것을 영향을 받아서 본다 한다면 그 보는 것은 옳은 견이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견하면 시자는 옳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견은 오히려 이 본다하는 오히려 견을 여에 있어. 어떤 견을 여에 있느냐? 옳게 본다, 그르게 본다 하는 이 견을 여에 있어. 또는 보이는 대상과 보는 이 견, 이거 다 여에 있다. 견은 주관, 객관은 다 여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견은 오히려 그런 시견이니 비견이니 하는 그런 걸 여에 있어. 견으로는 능히 미칠 수 없는데. 이 견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명암 공세계에 근거한 견은 능히 미칠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이 보는 성품을 인연이다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그것이죠. 허공을 통해서 본다, 어둠을 통해서 본다, 뭐 밝음을 통해서 본다 이런 것은 이제 서로 인연에 의해서 본다 이런 얘기죠. 자연이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보는 것이 이 스스로 그렇게 보는 성질이 있어서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다. 하합상이다 하는 것도 틀렸다 이거죠. 하합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상이 서로 합해져서 하나가 될 때 하합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밝음과 눈이 합해서 본다든지 어둠과 눈이 합해서 본다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건 하합상도 아니죠. 인연도 당연히 하고 하합상도 당연히 아니고 자연도 아닙니다. 왜 자연이 아니냐면 이 보는 것은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걸 보고 텅 빈 걸 볼 때는 허공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관계없이 그런 관계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너희들 성분들이 용렬하고 무식하여 아직 청정한 실상을 통달하지 못하였기에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니 응당 잘 듣고 사요 유명 깨달음 길에서 물러나지 말라. 자, 요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문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구석기 시대부터입니까? 신석기부터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죠?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그러면은, 자, 이 견은 가는 게, 밝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호공이라든지, 막힘이라든지, 이런 건 관계없이 본다면은, 어때요? 밝고 어둡고, 이 비어있다 막힌다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의 자연의 현상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신석기 시대도 있었을 거고 구석기 시대도 있었을 거다 이게요. 그러면 견은 그러면 어때요? 신석기 시대 때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역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의 시대 또 견이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견이라 하는 거는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벌써 눈꺼풀이 망가져도 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두뇌의 이 시신경이 이거 다 망가져도 보는 게 있을 것이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두뇌가 발달하지 않을 때도 이 물질적인 거니까 두뇌도 발달하지 않는 상태도 보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잘 보이시죠? 제가 통습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마음이라 하는 거는 이제 이 유전자, 특히 신경세포의 그 전기적 화학 반응으로 봅니다. 마음이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이러는 거는 기억 은행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대뇌피질의 기억 은행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뭘 부정하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이라든지 무의식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이제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 생물학적, 유물론적, 생물학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고 묻고 싶은 내용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신경회로라든지 이것이 망가지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견은 눈이 망가져도 보는 걸 바뀌지 않는다. 실제 이런 사물이라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이건 새로 학자들이 새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리 불러와야 되겠어요. 그래요? 공부 좀 시키게. 그 깐난애기도 어쨌든 보잖아요. 네, 그게 이 견 아니에요. 그것이 견입니다. 이 견이라 하는 것은 눈이 망가지든 또는 바깥 환경이 바뀌든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알든 모르든. 그죠? 알든 모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지식을 많이 쌓든 덜 쌓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유전자하고요, 문학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화한다고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는 이제 자연과학 얘기하죠. 문화라 하는 거, 이건 인문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에 과학 문화죠, 과학.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뇌를 얘기해. 뇌에서 뭘 얘기해? 마음을 얘기해. 마음이 기억 창고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음은 바로 이제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에 중요한 것이 이제 후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후성 규칙이 뭐냐? 이는 뒤후자에 이룰 성자 뒤에 이루시는 규칙이에요. 뒤에 이루는 규칙이 뭐냐 했더니만 유전자에서 나오는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 있잖아. 혹시 뱀 꿈꾼 사람 있어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주술사라든지 뭐 다른 지방에 가면 뱀에 대해서 굉장하게 신화도 있잖아요. 뱀 신화도 있고 뱀에 대해 그림도 그리고 뱀이 꿈에 나타나는 몽사라고 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하고 관계가 있다.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은 바로 생존 이역이 되죠. 그건 번식을 못합니다. 예. 생물학적 인간도 번식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뱀에 대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후성 규칙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물림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이 후순구치대 대물림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훨씬 생존이 높고 자손을 번식번창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은 뱀이 빨리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얘기하잖아요. 이분 주장하는 내용은 그런 거죠. 이런 뱀 꿈을 꾸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하고 관련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신화로 나타난다. 얘기하죠. 이분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학자가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서 하는 얘기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격이 같습니까? 아니, 에드워드 윌슨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해도 중생이잖아요. 좀 유명할 뿐이지. 좀 유명. 거기. 이거 전부 얘기하는 거는 후성 규칙, 이거는 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지금 뭐냐 하면은 바로 잠재적인 어떤 성향이에요. 우리가 잠재적인 성향이 표출됐을 때 이런 문화로 나타나는데, 잠재적 성향을 잠재의식이라든지 무의식을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걸 완전히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이는 이분한테가 작살나버려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다는 거죠. 이분 주장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건 그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같은 비슷한 종류로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간다 이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는 너무 빨리 다니고 사람은 너무 빨리 걸어가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씌웠어. 전화해서 자기 부인에게, 내가 지금 차를 제대로 못타고 있는데 내가 몸 이상이 생긴 것 같으니까 병원에 좀 나 데려다 줘.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 조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딱 한 군데, 딱 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혹이 하나 딱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혹이 생겨, 그것이 이제 내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내 신경이 그 중에서 시신경하고 관계되면 누르고 있으니까 시간이 개념이 달라져버린 거야. 얘기하자면 일본은 1분 같으면 1분의 시간을 재면 5분쯤에가 이렇게 수치를 탁 넣어요. 이번 5분이 1분이야. 얘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천천히 가지만은 사람은 빨리 가는 것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 시간이라고 하는 상대적이죠. 이렇게 보면. 얘기하자.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뇌를 딱 다쳐버리는데, 뇌를 다쳐버리니까 아주 그 사람이 신사적이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했는데, 뇌를 다치고 난 뒤에 막 거짓말도 막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얘기하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나? 벌써 뇌 신경세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벌써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잖아. 자, 그런 입장에서는 그거 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닌가 하면 원각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 기운에 의해서, 몸 기운의 인연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의해서 마음이 나타난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본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그런 얘기. 마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간다. 네. 저는 성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이 발생하는 거는 이 두뇌의 신경세포의 화학적 반응이에요.
그래 이 생긴 개별적인 마음이 살아가면서 문화를 흡수해 가면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는 얘기죠. 맞아요. 또 하나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에드워드 윌슨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능경성과 견의 부분. 이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마음. 이거는 불변이에요. 성장하는 마음은 뭡니까? 수연, 인연을 따르는 거죠. 그죠? 인연을 따르는 거죠. 불변 수연. 그냥 불변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참답고, 예? 허망하지 않은 참답고 바뀌는 이유예요. 인연을 따르는 뭡니까? 생겨나. 자, 이 이야기를 마음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나? 마명보살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딱 얘기하면 이 마음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이 내의 화학 반응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건 생겨나는 마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견이라 하는 거는 신석기, 그설로 구석기로라도 쓰사 우리는 동물의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견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거는 성장하기 때문에 문화를 흡수하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 무식과 유식이 존재하죠. 이 견은요, 유무식을 다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유식과 무식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떠나야 돼요. 이 견이라.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마음대.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만일 한다면은, 이, 지금 불변의 견,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불변의 견, 이거는 지금 말하는 때 에드워드 윌슨이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표출하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예? 신경세포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마음이다.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신경세포는 그냥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과학은 3인칭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을 해서 경험하는 건 1인칭 경험입니다. 그럼 정말 제대로 이 견을 발견한 건 뭐냐면 첫째는 1인칭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인칭 경험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함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3인칭의 경험으로서 인정받은 게 견 아닙니까? 틀렸어요? 아니, 그게요. 마음이 일어나는 통로라고 그래야 좋은지 전 지금 조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그 통로는 조건입니다. 아, 통로는 조건이에요. 네? 조건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결국, 뭐가 있습니다. 현재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을 통한 1인칭 경험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인칭 경험과 과학의 3인칭 경험이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견이 거울과 비유를 네? 거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거울 자체는 이게 바뀌지 않는 견이 비유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 얘기가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기 보면,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면,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가 다 아우르잖아요. 이건 육도 윤회하는 마음은 전부 다 이게 인연을 따르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축생은 동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석기, 구석기 그 이전의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설사 동물에 있다 하더라도 이 보는 마음은 지식이 있든 없든 기억 창구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인칭 경험에 대해서 통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색깔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건 단지 검은색과 흰색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말이죠. 흰색도 보고 검은색도 보고 노란색, 붉은색 다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흰색과 검은색만 보는 사람은 색깔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 주관적 경험에 대해서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는 거리가 있고 장비 갈모에 보편성을 띄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내과학의 입장에서 이거 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동하느냐, 우리가 글로 쓴 대본 말고 아예 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뇌의 화학 반응을 일어나는 마음의 대본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흑백만 보는 사람이든 색깔을 보는 사람이든 내 신경세포의 화학 반응은 다 똑같은 것이다 이게야. 말하자면 그럼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주관적 경험이라 하는 이것도 사실은 해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수행을 또 명상을 또 무아지경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성장하는 마음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견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는 거죠. 이 1인칭 경험, 명상을 통해 1인칭 경험을 통해서 발견된 게 견인데 이거마저 여기서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앞에서 실험에 분바도록 눈이 망가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보는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학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스님, 저 치매 환자들이요. 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응?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뇌가 예, 어디서 맞아요. 생각이 예. 나는 근데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지만 보는 거는 안 바뀌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네. 그거는 내가 치매에 걸리든 노화에 의해서 망가지든 눈이 망가지든 시신경이 망가지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성장하는 마음하고 관련되는 이쪽 문제가 생리를 하죠. 예. 그렇지만 그 사람 치매에 걸리든 사람을 뭐하러 본다 하더라도 보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 모르는 건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어르게 보면 보조국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아는 것으로서 도를 삼는다면은 그는 망상이다.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다면은 무지다. 무기라고 돼 있어. 무기는 무지와 같다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도락하는 거는 알고 모르면 떠나 있는 거죠. 그게 견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들의 본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다 책 보다 보니까 이 딱 연결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 보는 성품의 견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분들은 체득이 안 예, 됐잖아요. 분석만 했지 예. 수행을과 체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 마음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 뇌의 신경세포의 화학 반응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두뇌에서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반대로 마음에 의해서 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랬대요. 그 다음에 1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뇌 세포에서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고 마음에 의해서 뇌 세포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 견해의 문제,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문제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지금도 이제 사람들은 뇌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 부분이 이제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고 대뇌피질이 이제 장기 기억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바로 이 무의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 뇌세포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건 죽음인데 뇌세포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러면 그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 기억이 남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설명 못할 일도 이런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 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도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두뇌는 벌써 바뀐 거예요. 부모가 바뀌기 때문에 두뇌도 벌써 바뀌었지만 다른 부모에게서 이때가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모든 정보가 새 부모를 만나서 새로 형성된 두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생 기억을 하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이 과연 뇌세포, 그리고 뇌세포의 대뇌피질에라는 그 기억 은행 창구에 들어있던 것이냐 이죠. 말하자면 그건 벌써 없어져 버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장경각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해인사 백년암에서 펴는 책 중에서 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런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책이 버클리 대학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전 세계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기록한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나는 전생 기억하는 사람 2사람을 만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묻고 싶어요. 이 사람들. 그건 간단해요. 어떻게? 이제 과학자들도 또 자꾸 발전할 거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데 절대 못할 리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부처님께서 아셨는데 우리라고 모르겠어요. 자기들 수행해가지고 경험해봐야 되겠지. 그럼요. 네. 자, 이제 이랬으면 자 공부를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도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은 네.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랬습니다. 잘 듣고 사유하여서 미묘한 깨달은 길에 물러나지 말아라. 이 중요한 사유라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유.
이 사유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생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사유하는 게 있고요. 예, 응념하는 게 있어요. 이 응념은 기억이죠, 기억. 다른 말, 불망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특성. 기억이라 하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사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얘기죠? 사유는 겨냥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상을 딱 겨냥하는 거예요. 이 사유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근데 사유는 겨냥하는 것만 사유가 아니고 왜 사유라는 말을 표현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가 왔어요. 우리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사유하여 미묘한 깨달음 길에 물러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왜 사유라는 말을 했을까? 말씀드리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면요,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유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이거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안 그래? 근데 왜 사유를 하라고 했을까? 이 우리나 이 견이라 하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든지 텅 빈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뭔가 하면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사유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겨냥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사유는 또 그런 특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유하면 할수록 발전한다는 데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사유의 특징이에요. 수행이. 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잘 아잖아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한바탕 1차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각바이 돌아와서 사유를 하죠. 예.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싸움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할 때는 더 진전된 싸움의 기술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하면 더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더 애리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싸울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발전해 갑니다. 부부 싸움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제 말 틀렸어요? 경험가요. 북미 지역에 이 눈이 오면 전선이 끊어진다고요. 여름철에 전선을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끊어질 리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전선이 팽팽하기 때문에 물이 먹으면, 수분을 먹으면 눈이 거의 올라오면 무게감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대책 회의를 했다. 이게요. 대책 회의를 했는데 뼈쪽은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결말이 안 나고 뭐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한 사람이 웃음이 사는 애나 곰을 훈련시켜서 전부터 흔들어서 눈을 치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 한 사람이 뭡니까? 그다음 발전된 생각. 그러면은 꿀단지를 고위에 전부 다 위에 올려놓으면은 고미가 흔들 거 아니냐. 세 번째 사람이 그럼 꿀단지에 올려놓으려면 헬리콥터를 동원해야 되겠네. 이게 뭡니까? 사유가 발전해 가잖아요. 그 네 번째 사람 물을 붙이면 해결됐다. 이거야. 해결책 나왔다.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면 된다. 그럼 프로펠러 돌아가야 돼. 그래 제가 그게 왜 제가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강원도 그걸 딸 때 호두를 딸 때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 헬리콥터 동원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헬리콥터 한번 지나가면 우르르 다 떨어져요. 네. 이렇게 이 생각에는 사유락하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면서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거는 사유가 필요 없지만 눈을 궁극적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세계, 그 진실을 알려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면 해체시키는 거예요.
장가지를 다 쳐버리고 해체시켜가면서 궁극적인 탁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사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유를 해라. 잘 듣고 사유해라. 듣고 사유하라 하는 거 듣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뭐가 생기나 문해가 생깁니다. 또 사유는 뭐가 생기느냐? 사해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듣고 잘 사유해라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제 사해가 수행의 수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기억입니다. 내가 사유를 했으면 기억할 줄 알아요. 기억도 응용하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억의 특성은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진돗개가 동봉거사의 가게에 침입한 도둑을 진돗개 지키다가 탁 무릎을 맞아. 물어가다 놓지 않는 거죠. 이게 응용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게요. 그건 진짜 애들 가지고 동성이라는 이 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이걸 잊지 말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진돗개가 탁 물고 놓지 않듯이 이렇게 될 때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선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148페이지에 갑니다. 아나니 부처님께서 하셨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여러 하합상과 불하합상을 설명하여 주셨으나 저희들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292줄을 보십시오. 앞에 이어서 거듭 청한 것이다. 모든 하합상은 해, 달 등을 말미암은 영예에 변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 세 가지 합해야만이 된다는 거 이런 말이고 불하합상은 뭔가 하면 밝음과 어두움과 통하는 것과 막히는 것을 말미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불하합상이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하합상과 불하합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됐죠. 하합과 불하합 이것은 안 하니 묻지도 않았고 세존이 설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인연, 자연, 하합, 불하합 등은 세간의 희롱 가운데 의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 하합은 인연과 상관되고 불하합은 자연과 상관되므로 말하는 것이다. 이래요. 하합상이라 하는 것은 이를 등의 5경계를 의지하여 보고 분별하기 때문에요. 불하합상이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둡고 통하고 막히는 등과 관계없이 육진 가운데 법진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합상은 망념 추상이요 불하합상은 법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법진이라는 말을 모르겠죠. 법진. 법진은 뭔가 하면 개념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 이거는 밖의 인식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인식 대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그러면 지금 개는 눈앞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개 키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금방 얘기했죠. 그 개는 우리 개념이잖아요. 아, 그것이 법진입니다. 그걸 인식 대상으로 해서는 바로 뭐가 생깁니까? 하합상이 아니죠. 불하합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진 세상이에요. 법을 집착하는, 개념을 집착하는 미시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다 법진으로 이해하. 네? 모든 우리 대화 상황에서 모든 것은 법진으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개념을. 왜냐하면 네. 지금 생각나는 게 정문에 자료 보니까 사람 대화할 때 귀는 말로 들어도 머리에는 그 이미지가 떠오른답니다. 네. 그때 개토라는데. 네. 그렇잖아. 근데 그게 바로 법진이에요. 법진을.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대화를 일상생활을 법진으로 한다 해도 그럼요. 예, 일상생활. 네. 법진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불합상, 그러면 법진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잘 생각해. 이 법진 자연과 관계 있다고 했죠. 결국 이 견을 갖다가 또 독립된 실체라든지 어떤 실체성으로서 견을 얘기하면 자연인데 그거는 불합상이잖아. 다른 거 뭐 해라든 등하고 관계없이 불합상이고 어떤 실체성을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막 법진일 가능성이 많죠. 그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이 견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인연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인연은 이제 하합을 얘기하죠. 하합의 모습이요. 그래, 하합상이요. 이거는 자연은 불하합이라고. 불하합상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하합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이제 합해서 본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해라든지 등, 또 달, 이런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견을 본다면은 그런 거와 화합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 스스로에 있다 하는 건 이런 해, 등, 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얘기하서.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실체로서 보는 겁니다. 실체. 어떤 실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견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불화합상인데 그럼 이 불화합상은 뭘 대상으로 하냐면은 이게 바로 이게 마음이라면은 이게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개념을 의식이 요걸 인식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뭔가 하면 해도 필요 없고 등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걸 이제 뭔가 하면 법진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제 이 말하면은 법집 세상이라고 법집 법에 집착하는 요걸 이제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법에 집착하는 미시한 모습 이렇게 얘기해요. 집착이에요. 모인 거예요. 이거요? 집착입니다. 법집이라는 거 집착. 집착이에요. 법집 세상이 됐으니까 네. 맞네. 이렇게 법집 여기 앞에 법법자. 일단 모인 거 아니에요? 법집 세상. 이 법집의 미시한 모습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하다. 그래 등이나 달이나 해를 의지해가지고 우리 본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거는 거친 겁니다. 그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망념 추상이라고. 네, 망념. 허망한 기억에, 네? 허망한 기억의 거친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죠, 그죠? 가끔 이렇게 어려운 말도 한 번씩 해야만 이런 것들 좀 한계가 되겠어요, 그죠? 쉬운만 했으면. 발전할 때.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쉬운 것도 얘기하고. 자, 지금 다시 보는 것을 볼 때 보는 것은 사견이 아니다. 라고 하심을 듣고, 오히려 더욱 의욕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안난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시견, 사견이 시견. 예, 보는 것을 볼 때 보는 것은 옳은 견이 아니다. 라고 하심을 듣고, 오히려 더욱 의욕이 깊어졌습니다. 이 옳은 견은 뭡니까? 이 옳은 견이 아니다 하는 것은 달이라든 해라든 등불을 의지해서 사물을 본다 하는 그 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하심을 더욱 의욕이 깊어졌어. 엎드려 바라오건대 큰 자비로서 지혜의 눈을 베풀으시오. 저희들의 깨달은 마음이 밝고 깨끗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혜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진실의 볼 때 우리는 지혜의 눈이라고 얘기하죠. 지혜의 눈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나의 말을 마치고 슬피 울면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가르침을 받도록 듣고자 했다. 왜 하필 울면서 이렇게 막 절을 하면서 가르쳐 달라 했을까? 절절하니까. 예, 절절하니까. 절절하다 하는 건 이면은 뭐 때문에 절절할까? 자기 답답하고 예, 답답하죠. 네. 자기가 마등간에 홀려가지고 혼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마등간 문제만 그렇게 했어요? 어떠한 문제도 걸리는 게 많은데 결국 죽음 이것도 뭐하고 죽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죽지 않는 문제를 이 대로는 자기는 이게 죽음이 없는 이 견해에 대해서 자기 위욕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야. 그 죽음에 대한 공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면 슬피 운닥한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겁니다. 자존심도 있죠. 자존심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그렇죠. 뛰어난 분이. 한 번 들으면 기억에 잊어버리지 않는 예,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걸 모르고 있다니. 아직도 못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자, 그때 세종께서 안한과 여러 대중들을 가입해 여기시어 대단한 이와 가지가지 산마제의 오묘한 수행의 방편을 펴 보이시려고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자, 대다란이라는 말을 쓰는 건 뭔가 하면은 짧은 문장이라든 짧은 단어 속에서 엄청난 뜻, 그냥 수많은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게 대다란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함양하고 있는 거. 짧은 글귀. 그럼 대다란이 대표적인 경이 뭐냐면 반야신경입니다. 예. 그럼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반야신경은 260자밖에 안 됐지만 뜻을 다 드러냈죠. 이런 걸 대다란이라고 그래요. 예. 자, 사마제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요. 사마제는 이 선정을 얘기합니다. 예. 그는 선정을 제대로 얻어야만이 바깥의 경계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고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선정을 얻는 방법은 뭔가 사마타입니다. 집중이에요. 그래 이 집중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이 죽지 않는 견에 대한 집중을 얘기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오묘한 수행의 방편을 보여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안 한다 할게요. 자, 그래서 뒤에 사마타가 나옵니다. 내가 비록 기억은 많이 했으나 다문만 많이 듣기만 하고 저 사마타에서 은밀히 간조함이 있어서 마음이 아직 요달하지 못하였으니 너는 지금 자시에 들어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를 분별하여 자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예, 분별하여 드러내 보이고 또한 미래의 유로의 중생들까지도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하리라. 자 여기에 사마타라 하는 집중 명상을 사마타라 한 대상에 집중해가는 수행을 갖다가 사마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선정을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사마타는 어디다가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견에다 초점 맞춰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견을 관조한다는 거죠. 이 사마타는 관조하는 게 있어요. 비춰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히 관조함이 있어서 아직 요단을 하지 못했다. 사마타에서. 그래, 대상을 탁 집중, 견을 집중하면서 비춰봐야 되는데, 니가 그러고도 아직 요단을 하지 못하구나. 근데 집중력도 아직 약하고, 그렇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자, 이 미래 중생들까지도 이제, 이 깨달은 결과를 얻게 하겠다. 부처님께서. 이 분별하는 건 뭔가 하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 사라지는 걸 분별하는 걸 여기서 분별한다 그래요. 근데 통수업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그 공부했던 결과를 드러내는 데서 가장 많은 썼던 방법이 있어요.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원주의라고 있어요. 환원주의. 환원. 근원에 돌아가는. 그런 게 뭔가 하면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세포를 또 쪼개고 들어가니까, 또 DNA 쪽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 분자. 또 들어가니까 원자.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환원주의예요. 이런 방법을 다 썼던 겁니다. 그렇게 딱 써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원자 분자에서 세포 이제 돌아옵니다. DNA에서
그럼 세포는 또, 뭡니까? 소위 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복잡계를 증설하는 거죠. 이 몸에. 상상하면서 복잡계를 증설. 인간의 복잡계가 다시 또 인간계 또 복잡계를 증설. 이 우주를 증설하는 거예요. 이 형성할 때 또, 이걸 해명하는 수단은 뭘 썼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인과. 저는 당연히 모르죠. 인과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현상을 얘기할 때 어떤 경제적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경제학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다. 심리학도 있어야 되고, 자연과학도 있어야 되고, 인문학도 있어야 되고, 뭐, 온갖 이 학문이 그거 다 종합했을 때 그 하나의 현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하나 통섭하는 거죠. 이분이 통섭의 원리는 뭘로 했느냐니까 환원주의와 바로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인과로서 하늘 쫙 여기서 쫙 깨뚫어버린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이게 없느냐?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있죠. 네, 불교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불교에서는 해통이라는 말을 써요. 알아요. 해통. 네. 모아서 하나로 통하게 합니다. 전통 불교학은 해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운자 성자의 대강백 스님에게 제가 강맥을 이었는데 저를 탁 불러놓고 이 능경 강본을 저한테 탁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부처님 법은 해통이다.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 다 통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는 전통 강사하고는 차이가 거기 있다.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모르지만 전통 강사들은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대성소성 선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전이든 어떤 논술 다 강의할 수 있어요. 멀티플레이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를 통하면 천이고 만이고 다 깨뚫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통이에요. 이치를 아니까. 예. 그런 거. 근데 이분이 바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통을 쳤어요. 쫙. 그 해통칭이 환원주의와 바로 인과법을 몰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